안녕하세요, 론입니다. 봄이 다가오잖아요. 예전에는 반바지에 후드티 많이 입고 다녔는데, 물론 이제 봄 되면 그런 착장 많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작년 FW부터 꾸준하게 유행이었던 트레킹과 애슬레저의 어떤 트렌드가 봄 시즌까지 넘어오면서 위에 상의도 후드티에서 약간 플리스로 조금 교체가 된 느낌이고, 트레킹의 디테일을 갖고 있는 신발을 같이 신어서 1970, 80년대 미국에서 보여줬던 그런 트레킹 착장을 약간 요즘 느낌으로 재현하는 착장이 약간 인스타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여러 가지 가격대 플리스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건 핑계고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지난 여름 가을서부터 저의 약간 위시리스트에 쭉 있다가 한 몇 달을 고민하다가 구입하게 된 제품이 있어요. 바로 리에르의 플리스인데, 제품 자체를 보면은 진짜 뭐가 없어요. 브랜드 로고도 없고 디테일이라고 할 것도 그닥 없는 그런 플리스가 왜 160만 원이고 왜 내 눈에 이뻐 보이는지, 이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사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봤는데 정말 내가 집에서 즐겨 입고 있는 유니클로, 파타고니아 플리스들이랑 차이가 있는지 제가 궁금했던 점들, 그리고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얘기하러 가지고 나왔습니다. 친숙한 유니클로 플리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아마 유니클로가 한국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플리스를 입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느낌은 정말 이 정도 퀄리티의 옷을 이 가격만 지불해도 되는 거야 느낌이었어요. 지금은 비싸져서 4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인데, 제 기억에 그 당시에 플리스는 2만 원대? 유니클로의 플리스는 사실 유니클로가 유명해지게 만들어진 1등 공신이기도 해요. 일본 자체에서. 유니클로라는 브랜드는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1949년에 런칭을 했는데, 뭐 유니클로로 런칭을 한 건 아니고, 처음에는 뭐 양장점 같은 이제 남자 옷을 파는 조그만 옷가게였는데, 몇 년 있다가 유니클로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면서 새롭게 이제 샵을 오픈하고, 유니크 클로딩의 줄임말을 이제 유니클로라고 한 건데, 디자인이 특별해서 특별한 옷이 아니고 퀄리티적으로 특별한 옷이라서 아마 유니크 클로딩이라고 한 것 같아요. 외국에서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하던 갭을 약간 모티베이션 해서 갭의 일본화된 브랜드를 꿈꾸면서 런칭을 했다고 해요. 처음부터 기본의 옷을 만드는데 충실을 했고, 퀄리티에 굉장히 집중을 하면서, 같은 일본 기업이죠. 일본의 원단 회사인 도레이사와 처음부터 이제 협업을 많이 하면서 소재도 많이 개발을 했고요. 뭐 히트텍이라든지 이런 플리스도 마찬가지 제품이고, 의류 디자인물을 생산하는 회사라기보다는 우리가 실생활에 필요한 정말 의식주의 의를 담당하는 옷을 생산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학적이고 연구를 많이 한 그런 회사예요. 회사 자체는 1949년에 생겨났지만 플리스는 1998년도에 제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 98년도에 처음 선보였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히트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2,000엔이 살짝 안 되는 가격이었다고 하고, 도레사와 협업을 해서 꾸준히 개선을 하고 개발한 원단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유니클로의 플리스의 원단이 좋을 수밖에 없는 점은, 같이 볼륨이 큰 자라나 H&M을 예를 들어볼게요. 자라나 H&M은 옷을 생산하더라도 품목당 개수가 많지 않아요. 왜냐면 굉장히 많은 디자인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한 디자인당 그 디자인의 옷에 쓸 원단을 그렇게 많이 생산하지 않는데, 유니클로는 한 가지 디자인으로 컬러웨이를 벌려주면서 생산의 수량이 엄청 많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면 플리스로 치면은 한 시즌당 뭐 수천만 장을 아마 기획을 할 거예요. 이 정도 기획을 하는 브랜드는 이 지구상에 어느 브랜드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랜드의 원단 자체가 굉장히 안정화가 되어 있고, 좋은 퀄리티를 싸게 대량으로 미리 진행해서 생산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유니클로만 할 수 있는 메리트라고 볼 수 있어요. 원단이 좋은 거는 우리가 다 알겠어요. 가격 대비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딱 처음 만져보면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맨살에 입어도 부드럽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나 스웨터 까칠까칠한 거 못 참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유니클로는 이미 검증된 그런 소재라고 보실 수가 있고, 메이킹 한번 볼게요. 디자인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집업 스타일을 살펴보면은 앞에 지퍼가 나일론 지퍼로 있죠. 보통은 나일론 지퍼가 금속 지퍼보다 살짝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선택지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역시 나일론 지퍼도 일본 브랜드답게 YKK 썼다는 거. 이거보다 훨씬 비싼 브랜드들도 YKK를 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 YKK를 쓴 거 자체가 좀 믿음이 가고, 다른 이름 없는 지퍼에 비해서 가격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가격에서 퀄리티 차이는 좀 많이 나죠. 브랜드가 없는 지퍼들보다. 대신에 컬러를 YKK가 살짝 못 맞춰요. 그래서 이렇게 원단과 지퍼와 컬러가 맞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량으로 주문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지 좀 가능한데, 유니클로라서 항상 가능한 것 같다. 근데 지금도 보면은 네이비색이 정확히 맞지는 않아요, YKK는. 이게 항상 좀 딜레마긴 한데, 뭐 일반 소비자가 느낄 정도의 차이감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겉에서 보이는 메이킹은 뭐 흠 잡을 데가 거의 없죠. 이 플리스가 뭐 10만원대 플리스라고 하더라도 이해가 될 정도의 봉제 수준을 가지고 있고요. 모든 봉제가 굉장히 깔끔하고 뭐 절개선에 어떤 불필요함도 없고요. 유니클로가 다운류도 그렇지만 이런 플리스류도 패턴에 신경을 좀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일반적으로 저렴한 옷들은 비싼 패턴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뭔가 QC 과정을 여러 번 거치지 않기 때문에 옷에 걸쳤을 때 좀 잘 안 놓인다고 하죠. 그런 약간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유니클로는 워낙 QC 시스템도 여러 번 거치고 많은 사람한테 여러 벌을 팔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패턴 자체가 체형이 다양한 사람이 입어도 웬만큼 맞도록 좀 설계가 돼 있어요. 이 플리스 같은 경우도 어깨선이 휘지 않은 일자 라글란 소매로 돼 있어서 사실 어깨 사이즈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입을 수 있도록 돼 있고, 예를 들면 버버리 코트처럼 어깨선이 이렇게 굴려지는 라글랑은 본인의 사이즈와 맞지 않는 라글란 소매를 입었을 때 어깨가 굉장히 커 보인다거나 약간 그런 부작용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부작용도 없고, 옆에 절개선도 주머니를 따로 따게 되면 이 부분에서도 공임이 발생하니까 절개선에 이렇게 주머니를 같이 맞물려서 튼튼하게 작업을 했는데, 이 주머니가 또 요 옆선으로 돌아가 있으면 팔을 이렇게 뒤로 뻗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당기기 위해서 요 옆선도 뒷판에서 넘어왔어요. 이렇게 골로 넘긴다고 하는데, 보통은 절개선이 있어야 될 부분에 절개선을 넣지 않고 한 판으로 넘겨서 이렇게 절개선을 미니멀한 방식으로 풀었다. 다른 브랜드에서도 많이 쓰이는 방식인데, 저렴한 브랜드에서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놀라운 부분입니다. 유니클로를 단연간 착용을 했을 때 손목의 조임 정도라든지 패턴상의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어요. 제가 신체적으로 사이즈가 평균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못 느낀다는 거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패턴을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안쪽에 보시면은 노출된 지퍼 안쪽을 감싼 헤리 디테일이라든지, 사실 이런 부분까지는 저렴한 브랜드에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를 했고, 목 부분에도 밴드 처리해서 쉽게 드러날 수 있는 시접을 감춘다든지, 이 플리스 자체가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시접을 최소화해야지 사람들이 입었을 때 불편하지도 않고 옷의 맵시도 많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카라 부분이 이렇게 덮였을 때 시접을 최소화하고자 테이프를 덧대는 그런 이유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로 되어 있고, 요새는 중국산을 비싸서 못 써요. 보통 한국 브랜드들도 중국에서 생산을 못하는 게 인건비가 이제 오를 대로 올라서 거의 이제 한국 다음으로 비싼 수준이라서 모두들 다 동남아로 옮겨가고 명품들을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클로가 예전부터 아우터고 이너르고 중국 공장에서 많이 생산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중국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네요. 몸판과 주머니 천은 모두 100% 폴리에스터로 되어 있고 재생 섬유를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 이거 지금 처음 봤는데 깜짝 놀랐네. 100%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재생 섬유가 함유되어 있다는 점이 제가 다음에 소개해드릴 브랜드의 어떤 파워를 좀 약하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친환경적인 부분까지 신경을 썼다는 거는, 물론 유니클로가 제가 알기로는 이 제품을 홍보하는 페이지에서 친환경 그 재생 폴리에스테를 썼다는 걸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발견하게 되면은 기분이 나쁜 요인이라기보다는 제가 그렇게 친환경적인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 이렇게 약간 좀 미소를 띠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데까지 신경을 쓰는구나. 좋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도 보면은 주머니감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 역시나 클래식하게 이렇게 안 보이는 쪽은 얇은 주머니감으로 되어 있고, 보이는 쪽은 같은 플리스로 해서 이질감이 없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이 주머니 쪽에 쓰인 플리스는, 이거는 나쁜 게 아니고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쓴 건데, 우리가 주머니 부분, 특히나 스웨트류 같은 데 보시면은 두꺼운 소재로 된 옷 같은 경우에 같은 소재를 사용하게 되면은 주머니감의 원단이 어쨌든 두 개가 더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굉장히 두꺼워지면서 딱 입었을 때 배도 나와 보이고, 이쪽의 어떤 착용감과 이 가슴 쪽의 착용감이 달라서 약간 본인 스스로 몸에서 이질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얘는 보면은 주머니 쪽에 깔리는 원단도 몸판보다 얇은 플리스를 썼고요, 굳이. 그리고 이 안쪽에 주머니감도 역시나 늘어나는 주머니감을 써서 이 플리스 자체가 좀 늘어나는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싼 늘어나지 않는 주머니감을 쓰면은 이 주머니 쪽만 안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배 부분이 안 늘어나겠죠. 불편함을 느낄 텐데, 같이 늘어나는 소재를 사용해서 입는 사람이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않도록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쓴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단도 부자재를 제외하고 3가지나 들어간 굉장히 신경 쓴 옷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 올라서 한 4만 원 정도 주고 사는 이 유니클로의 플리스는 가격 대비 훌륭한 아이템이 틀림없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제품은 파타고니아, 그 유명한 파타고니아의 친칠라 제품이고요. 저는 일단은 빈티지 제품을 갖고 왔는데 현행 매장에서도 꾸준하게 스테디하게 팔리고 있는 모델이죠. 참 이렇게 디자인을 바꾸지 않고 컬러웨이만 바꿔서 몇십 년간 먹고 살 수 있다는 게 참 부러운 브랜드 파워가 아닌가 싶습니다. 플리스 제품을 얘기를 할 때 파타고니아를 빼놓고 얘기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백화점 가면 있는 환경 생각한 다음에 뭐 그런 브랜드라면 약간 그 정도 브랜드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아웃도어 웨어의 거의 초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타고니아가 특히나 이 플리스 원단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1973년도에 파타고니아가 런칭을 했는데 당시에 미국에서 아웃도어 열풍이었던 시기였고, 파타고니아의 설립자 본인도 굉장히 유명한 등반가였어요. 그래서 트레킹을 할 때 이제 입으려고 개발한 브랜드이기도 하고, 이분이 한국에서 근무하시면서 한국에서도 등산을 많이 즐기신 걸로 굉장히 유명하시고 우리 애한테 친근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유니클로가 토레이랑 개발을 했듯이 그 당시에는 폴라텍가 아니었지만 폴라텍의 모체가 되는 회사랑 협업을 해서 이 플리스라는 원단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추운 환경에서 보온을 하기 위해서 리얼 플리스죠. 양털로 된 스웨터라든지 아니면 가죽이라든지 이런 옷을 입었었는데, 그런 옷의 단점은 뭔가요? 천연모기 때문에 수분에 굉장히 약하죠. 올라가다 보면 이게 뭐 땀에 젖었다가 추운 기온에 얼었다가 습기에 자주 노출되는 그런 아웃도어 환경에 사실 적합한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대체를 했어야 됐고, 또 리얼 양털은 비싸잖아요. 비슷한 기능을 가지면서도 저렴한 소재를 개발을 한 것이 이 플리스입니다. 정말로 감사하게도 폴라텍이랑 개발한 플리스 원단에 대한 특허권을 미국에서 내지 않았어요. 이렇게 좋은 원단은 모두가 나눴어야 된다. 특허권이 없이 출시를 하는 바람에 모든 브랜드가 플리스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싼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우리가 유니클로에서 플리스를 입을 수 있는 이유도 파타고니아 덕분이다. 참 좋은 기업이다 라는 느낌이고, 유니클로 아까 보시면은 폴리에스터 100%에 뒤에 가로하고 재생폴리라고 돼 있었는데, 트림 부분, 그러니까 부자재 부분을 제외를 하고는 파타고니아는 자랑스럽게 100% 리사이클 폴리에스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 파타고니아가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는 소재를 쓰고 생산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AS 해주는 이런 방식까지 친환경적인 모티브에서 움직인다는 거는 굉장히 유명한 기업 윤리 방침이죠. 그래서 파타고니아가 사랑받는 이유도 있는데, 얘는 메이드 인 니카라우가. 너무 신기한 게, 저 이거 이베이에서 빈티지로 샀거든요. 근데 왜 한글로 된 택이 붙어있지? 주 파타고니아 코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택에? 제가 파타고니아를 매장에서 안 사봐서 모르는데 미국에서 사도 이렇게 한글로 된 택이 붙어 있을 수 있나요? 한국 매장에서 사셨나 이분이? 그래서 미국에서 입으시다가 파신 건가? 미국 주소로 적혀져 있고, 일본 택도 있는 거 보니까 인터내셔널한 택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오래된 빈티지 같지는 않고 한국에서도 판매를 하기 시작했을 때 나온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몇십 년간 사랑받아온 디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플리스 이너, 플리스 탑이라고 생각하면 떠올리는 가장 기본적인 디테일을 가지고 있긴 해요. 그 원형이 되는 디자인이고, 가슴 부분에 이렇게 우분으로 된 뚜껑이 달려있는 주머니가 하나 있어서 간단한 소지품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위에 로고가 자리 잡고 있으며, 카라 부분은 스텐카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다 이렇게 선그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쉽게 풀고 잠글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 트레킹을 할 때 장갑을 끼고 있을 수도 있고, 손으로 조작했을 때보다 조금 더 둔한 상황에서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부분은 지퍼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지퍼보다는 선그립을 사용하는 게 메이킹적으로도 더 쉽고 가격적으로도 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선택을 한 건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선그립 사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든 플리스에 클래식처럼 사용되는 디테일, 일라스틱 젖밴드가 들어가 있어서 시보리 역할을 해준다는 거. 요새는 뭐 이 밑단에다가 일반 맨투맨에 다는 그런 립을 달아서 나오는 제품들도 간혹 있는데, 립이 이런 젖밴드 사양보다 훨씬 비싸기는 합니다. 뭐 이 정도의 길이의 립을 단다고 치면은 몇천 원이 들어가는 원부자재 가격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젖밴드가 훨씬 싸기도 한데, 시각적으로도 시보리가 달린 것보다는 플리스는 이렇게 젖밴드로 되어 있는 게 뭔가 좀 더 스포티하고 이쁜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젖밴드를 뭐 매칭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배색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아요. 립으로 이렇게 굵게 되어 있다면 이 부분에 만약에 배색의 어떤 립을 사용하면은 굉장히 입기가 어려웠을 텐데, 딱 끝부분에 살짝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배색을 사용해도 경쾌한 디테일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뭐 메이킹은 별거 없습니다. 항상 이 디자인으로 수천만 장을 꼬맸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안정적인 봉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유니클로랑 비교를 하면 훨씬 따뜻한 것 같기는 해요. 유니클로는 춥지 않다 느낌이고 파타고니아는 덥다의 느낌이에요. 친칠라는 사실은 두꺼운 플리스도 아니거든요. 얘보다도 더 두꺼운 뭐 레트로 X라든지 더 두꺼운 아우터형 플리스가 존재를 하는데 이너형 플리스인데도 얘를 하나 입고 겉에 얇은 경량 패딩이나 일반 다운을 입어도 추운 한겨울에도 정말 따뜻하다. 유니클로보다는 보온성이 좀 좋은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두께감도 얘가 조금 더 도톰하기도 해요. 그리고 촉감도 유니클로는 부드럽긴 한데 약간 끈적임이 있어요. 손에 이렇게 걸리는 게 살짝 있거든요. 근데 파타고니아는 딱 만져보면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부들부들하다. 확실히 원단적으로도 유니클로보다는 좋은 원단인 것 같고, 플리스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털이 뾰족뾰족 나와 있는 원단이잖아요. 이 뾰족뾰족 나와 있는 원단들이 얼마나 균일하게 되어 있는지 또는 촘촘하게 되어 있는지를 보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좋다 안 좋다를 판가름할 수 있는데, 시장에서 파는 플리스 같은 거 구매를 해보시면은 특히나 이렇게 조명 같은 데 이렇게 대보면은 슬쩍 비치는 소재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들어가는 게 원사의 양이 작다 보니까 그런 걸 줄이면은 원단값도 확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싸게 만든 원단이다 보니까 보기에도 저렴하고, 이런 원단이나 뭐 유니클로 원단은 이렇게 비춰봐도 전혀 비침이 없습니다. 굉장히 빡빡하게 짠 원단이고 둘 다 외관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파인하고 도톰하게 되어 있고, 근데 파타고니아는 확실히 폴리 소재라서 그런지 살짝의 광택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딱 봤을 때는 광택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데 이렇게 딱 밝은 빛 아래에서 보면은 반짝반짝 빛나는 게 살짝 보입니다. 합성 소재의 느낌이 나기는 하는데 촉감 자체는 폴리치고도 굉장히 부드럽고 좋습니다. 그 다음 살펴볼 브랜드는 익숙하지 않은 브랜드이기도 하고 익숙한 브랜드이기도 해요. JJ 자운드라고 되어 있는, 우리가 보통 그냥 자운드라고 불리는 브랜드입니다. 뉴발란스 콜라보로 보통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저 자운드 뉴발란스가 100만 원이 넘는 가격을 호가를 하고 있는데 구매자분들은 자운드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알고 구매를 하는 걸까? 뭐 예를 들어서 오라리랑 콜라보를 한다고 쳐. 그럼 오라리의 옷들도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콜라보를 했을 때 사람들이 왜 저 비싼 가격을 지불하는지 알겠거든요. 기본적으로 뉴발란스의 가격으로 출시가 되지만 오라리에서 나오는 신발의 가격까지는 지불할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 거죠. 어차피 얘는 오라리랑 콜라보니까. 근데 자운드가 뭔데 이렇게 비싸진 거야. 그래서 일단 이 자운드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자운드라는 브랜드는 패션 브랜드라기보다는 큐레이션 브랜드라고 봐야 맞아요. 2006년에 시작을 했는데 2006년도에는 인스타그램도 없었고 핀터레스트도 없었고 페이스북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나마도 우리나라에서는 페이스북 잘 안 하고 외국에서 활발히 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캐나다의 저스틴 쏜더스라는 분이 페이스북도 아니고 개인 블로그에 사진들을 올리기 시작해요. 글도 하나도 없고요. 사진에 대한 설명도 없고요. 사진만 올라와요. 올린 사람의 취향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멋진 사진들만 올렸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인스타그램의 어떤 개념, 핀터레스트의 개념을 이분이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본인이 좋아하는 빈티지한 운동화들을 올린다든지, 본인이 생각하는 뭐 클래식 자동차 이미지를 올린다든지, 멋진 건축물들의 사진을 올린다든지, 자연의 어떤 풍경 사진을 올린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올린 사람은 누구지? 라고 궁금하게 만들고, 올린 사람의 어떤 테이스트가 수준이 굉장히 높구나, 이 사람이 올린 아이템이라면 뭔가 믿고 구매를 할 수 있겠다까지 발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2006년에 이 블로그를 시작해서 2008년에 자운드라는 스튜디오가 이제 런칭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 손더슨의 블로그를 즐겨봤던 유명한 사람이 뭐 버지 라블로라든지 조나단 앤더슨, 뭐 헤론 프레스턴, 그 당시에는 아주 유명하지 않았지만 그 후 미래에 유명하게 되는 젊은 디자이너들이 살펴보는 디자인의 영감을 받는 블로그였다. 그래서 이 블로그를 운영하던 사람이 런칭한 자운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폭발적이었고, 많은 브랜드들이 이 사람과 콜라보를 하고 싶어 했어요.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개념도 물론 로니 피그가 대중화시킨 개념이긴 하지만 패션업계에서 이 자운드가 한 역할도 굉장히 큽니다. 역사적으로도 벌써 20년이나 된 브랜드고 현재에도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상품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운드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모든 브랜드들을 미술이랑 비교를 하면은 작가의 개념과 비슷해요. 근데 자운드는 미술관의 약간 큐레이터랑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왜냐면 자운드에서 보여지는 아이템들이 새로운 아이템은 없거든요. 다 어디선가 봤던 아이템들을 자운드만의 느낌으로 굉장히 미니멀하게 정제하고 디자인을 다듬은 다음에 작은 로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정도 상품이 자운드에서 가장 큰 로고가 보이는 곳에 나오는 상품이고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로고가 보이는 자운드 제품이 나오면은 정말 나오자마자 품절이 돼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요 손목 부분에 진짜 저 이 로고 없는 제품인 줄 알았어요. 그냥 보다가 우연히 발견했어.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곳에 로고를 그냥 슬쩍 넣는 이런 플레이를 잘 합니다. 그래서 자운드는 올라오는 상품의 군도 컬러별로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화이트부터 시작해서 블랙으로 끝나는데 중간에 뉴트럴하거나 포인트 컬러들이 컬러군으로 이렇게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컬러별 DP법은 오프라인 편집샵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컬러 전개 방식이에요. 명품 브랜드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런 컬러별로 섹션을 나누고 컬러의 흐름을 보여주는 이런 방식도 자운드에서 거의 시초격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자운드에서 시작된지는 모르지만 그게 멋있어 보여서 많이 차용하고 있는 방식이고, 역사가 20년이나 되었는데도 사실은 일반인들은 자운드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것도 자운드가 고수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광고도 전혀 안 하고 자운드 사이트나 자운드의 제품에 대해서 홍보를 하지도 않아요. 자운드 그냥 사이트에서밖에 또 구매를 할 수가 없어요. 판매라는 다른 루트도 없고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냥 아름아름 구매를 하는 그런 약간 숨겨졌지만 숨겨진 것 치고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다. 그래서 자운드의 이 플리스는 가격이 얼마냐? 제 기억에 한 250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40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이고, 다행히도 자운드도 세일을 합니다. 시즌 말을 기다리시면은 50%까지 세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반가격에 구매를 했고요. 디자인은 별거 없습니다. 이 뒤에 소개해드릴 제품의 자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렌드인 금속 지퍼를 사용한 반지버 스타일인데, 뒤에 설명해드릴 제품은 가슴에 금속 지퍼 주머니가 있는데 딱 그 부분을 뺐어요. 그래서 좀 더 간결하게 정말 필요한 디테일만 넣은 그런 플리스 제품이고, 딱 소매 부분과 밑단 부분도 매칭되는 덧밴드를 사용해서 디자인에 군더더기가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입었을 때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유니클로도 클래식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퀄리티를 가지고 있지만, 자운드는 똑같이 기본이야. 똑같이 기본인데 뭔가 이 한 끗, 제가 봤을 때는 이 숨겨져 있는 로고, 또 이 금속 지퍼로 준 한 스푼의 포인트, 그리고 이 플리스의 촉감이 아까 제가 들고 왔더니 광선 PD님 만져보시고 와 진짜 부드럽다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유니클로를 집에서 만져봤을 때는 참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나 가격 대비 참 좋은 퀄리티라고 생각했는데, 얘랑 같이 만져보면은 유니클로가 약간 뻑뻑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굉장히 약간 실키하게 흐르는 좋은 소재로 만들어진 기본 디자인이라서 이건 내가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그냥 입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될 때도 입으려고 얘는 일부러 엑스라지를 구매를 했어요. 이거 진짜 슬픈 얘기긴 한데,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더 먹으면 당뇨도 오겠죠? 그럼 이제 살도 빠지겠죠? 이 살을 당뇨로 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약간 사이즈가 좀 줄 거라서 할아버지가 되면 지금보다 더 커지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도 입으려면은 뭔가 오버사이즈보다는 조금 더 핏한 아이템이 어울릴 것 같아서 엑스라지 구매를 했고, 자운드가 생각보다 또 옷이 더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엑스라지도 굉장히 사이즈가 크다는 거. 얘는 소재를 보면은 왜 부드러운지 알았다. 얘는 100% 폴리에스터가 아니었네요. 75% 폴리에스터고 25%가 레이온입니다. 레이온이 들어가면은 뭐 스웨터도 마찬가지지만 부드러워요. 이게 고급 소재는 아니지만 촉감이 부드럽다는 거. 파타고니아나 유니클로도 섞어볼만 한데요. 촉감이 월등히 좋아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 특이한 거는 제가 지금 봤는데 메이드 인 어딜까요 얘는?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뭔데 갑자기? 얘는 왜 비싼 줄 알았네. 메이드 인 재팬이네요. 생산지로 비싸기로 굉장히 유명하죠. 어쩐지 봉제가 칼같이 깔끔하다. 보통 이렇게 지퍼를 달 때 약간 저렴한 브랜드를 보면 지퍼가 이렇게 휘어지거나 지퍼 부분이 약간 운다거나 약간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고급 브랜드의 제품처럼 깔끔해요, 봉제가. 그래서 딱 봐도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입어봤을 때 살짝 단점이 딱 하나 존재를 했어. 이 소매 부분, 밑단 부분 너무 짱짱합니다. 너무 짱짱해서 약간 말려 올라간다고 하나요? 입을 때마다 이렇게 옷이 올라가더라고요. 소매도 약간 답답할 정도였어요. 같은 제품은 아니고 같은 브랜드의 플리스 제품인데도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손목이 딱 맞거든요. 입었을 때 바람이 안 통할 정도의 둘레를 가지고 있지만, 입거나 벗을 때는 손목 부분보다 두꺼운 주먹 부분을 지나야 되잖아요. 주먹 부분까지 늘어나는데 불편함이 없다. 요게 딱 좋은 커프스의 어떤 사이즈감이거든요. 줄었을 때 둘레감, 늘어났을 때 둘레감. 근데 얘는 입었을 때도 약간 너무 딱 조이는 느낌이고, 주먹을 빼고 넣을 때도 굉장히 힘을 줘야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 부분에서 디자이너나 생산자로서 고민을 하기보다는 딱
봤을 때 이쁜 옷, 사이트에 다른 아이템들과 같이 이렇게 나열이 됐을 때 멋있는 옷을 만드는데 좀 더 중점이 된 브랜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옷쟁이가 만들었다기보다는 이 플리스는 정말로 취향이 좋은 사람이 기획해서 만든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라벨을 박는 방식도 참 뭐 명품에서 하는 것처럼 두 땀 돌려박기 해서 이쁘게 싸 보이지 않게 박아놨어요. 그래서 참 좋은 플리스다. 그런데 이 플리스를 만약에 40만 원 주고 구매를 해야 된다? 약간 고민스러움이 있는 브랜드인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이 자운드에 대한 어떤 히스토리에 공감이 되고 브랜드가 가진 이 패션 업계의 어떤 업적들, 파워들을 공감을 한다면 뭐 40만 원의 돈을 주고 구매를 할 수 있지만 자운드에 대한 어떤 감흥이 없다. 뭐 뉴발란스랑 콜라보를 했을 때는 이뻤지만 이 플리스는 뭐가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너무 비싼 가격이다가 저의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브랜드는 저는 보통 이걸 리에르라고 읽는데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자운드 제품도 이 제품 때문에 구매를 하게 된 건데 클래식 아이템의 어떤 자운드식 해석인 거죠. 둘 다 색상도 검정색으로 똑같이 샀어요. 그 이유가 자운드의 이 플리스 자켓이 대체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근데 실물을 보니 대체는 불가능한 제품이긴 했다. 일단은 소재가 다르고 핏도 달라요. 뭔가 자운드는 더 깔끔하고 조금 더 대중적이고 클래식한 느낌이면은 리에르는 확실히 고급스럽고 디자이너스럽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리에르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아이템은 이 플리스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디자인들은 저도 봤는데 굉장히 특이했어요. 리에르의 디자이너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분은 이름이 안드레아스 스타이너. 도대체 뭐하는 젊은이길래 갑자기 이런 비싼 브랜드를 만들어서, 보통 비싼 브랜드라고 하면 명품이나 이제 디자이너 브랜드인데 명품은 오랜 역사와 메이킹과 뭐 크래프트맨십이 있는 브랜드고, 디자이너는 말 그대로 천재적인 뭐 졸업쇼를 했다든지 어린 나이에 하우스에 영입이 돼서 약간 명성을 쌓아온 그런 건데 둘 다 해당은 없지만 나름의 트렌디하고 클래식한 코스를 밟아오신 분이기도 하고, 이분의 어떤 태생 자체가 굉장히 미스터리하고 패셔너블하기는 해요. 태어나신 곳이 어디냐면은 이탈리아 북부 지방의 티롤 지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알프스 산자락에 있는 지역이에요. 원래는 오스트리아 지역이었다고 해요. 나중에 1차 대전 후에 이제 이탈리아에 영입이 되면서 이탈리아 국민이긴 하지만 사실은 티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오스트리아인인 거예요. 독일어를 지금도 90% 이상 사용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사이트를 보면은 이 사람을 오스트리아 디자이너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이탈리아 디자이너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티롤리안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티롤리안 단어 뭔가 익숙하지 않나요? 구두에서 많이 접해요. 파라부트에 미카엘 모델 그런 형태의 슈즈를 티롤리안이라고 하는데 그 유래 자체가 티롤 지방에서 산악, 트레킹할 때 입었던 구두, 고산지대에서 입었던 어떤 코트나 이너의 형태, 바지의 형태 그런 것들을 다 티롤리안 패션 아이템 카테고리로 보는데 트레킹 웨어가 이분의 DNA에 그냥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아스가 추구하는 전체의 옷 방향도 그런 마운티어링, 트레킹, 티롤의 어떤 기능적인 웨어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공부는 밀라노에서 했다고 해요. 이태리에서 패션을 전공했는데 학교를 다니는 동안 또 영국에 교환학생으로 가서 영국의 패션 필드도 경험을 하고 일은 또 파리에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패션인이 봤을 때 얼마나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탈리안도 있고 영국도 있고 파리도 있고 오스트리아도 있고 독일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사람 자체가 다문화적이고 미스터리한 느낌이 있고, 또 알프스 산간에서 살았다는 것 자체가, 알프스 는 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까치발 들면 보일 만한 근거리에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또 먼 곳이기도 하거든요. 너무나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갈 일이 없는 곳이었고, 또 근래에 들어서는 돈 많은 사람들이 스키 여행으로 가는 굉장히 호화로운 리조트의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알프스의 출신이라는 것 자체가 컨트리틱 하면서도 럭셔리하기도 하고 이 모든 문화적 요소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미스터리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일했던 브랜드가 미우미우, 프라다, 루이비통, 다 요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굉장히 트렌디하면서도 옷에 대한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죠. 그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나와서 런칭을 한 게 리에르라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브랜드의 역사 자체는 굉장히 짧아요. 2019년에 런칭을 했고요. 7년 차 정도 되는 신생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리에르를 패션업계에서 평가를 할 때 르메르랑 비슷하다고 얘기를 해요. 고급스러운 컬러웨이라든지 실루엣이 굉장히 여유로우면서도 심플하고 빈티지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르메르
리에르의 마운티어링 버전이다 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 또 하나는 소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약간 오라리의 유럽 버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패션계에서 인기가 많은 르메르랑 오라리의 어떤 장점을 섞어놓은 브랜드인데 거기에다가 트렌디한 마운티어링까지 넣었기 때문에 알파인 엘레강스라는 단어로 리에르를 정의를 하더라고요. 알파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알프스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전문 산악인들을 위한 고산지대에서 입을 법한 기능적인 웨어들을 이제 알파인 웨어라고 하는데, 알파인 엘레강스라는 단어가 정말 리에르를 잘 표현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리에르의 컬렉션을 처음 보면 그냥 굉장히 미니멀하고 간결한 컬렉션인데 이상하게 기능적인 느낌이 나네, 약간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독보적인 어떤 포지셔닝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브랜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플리스를 살펴보자면 티롤리안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산악지대에서 뭔가 액티비티하게 입으려다 보니까 상의나 코트나 다 좀 기장이 짧아요. 이 리에르의 플리스도 기장이 좀 짧은 편입니다. 저는 이제 2X 라지를 샀기 때문에 크롭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플리스에 비해서는 굉장히 크롭한 기장을 갖고 있어서 요즘의 트렌드랑도 맞물려서 인스타에서 요 리에르 플리스가 보여졌을 때 사람들이 멋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런 크롭한 느낌의 아래 셔츠나 티셔츠가 이렇게 레이어드 되는 그 느낌이 굉장히 트렌디하다고 느끼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티롤리안은 자연 소재를 사용해서 따뜻하게 만드는 걸로 유명한데 얘는 100% 버진우를 사용한 플리스입니다. 케어라벨을 보면은 메이드 인 오스트리아입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오스트리아에서 생산됐다는 브랜드를 저는 난생 처음 본 게 리에르인 것 같아요. 잘 생산을 안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생산하는 기반 시설도 생산지로 유명한 나라보다는 약할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소수의 옷을 만들 줄 아는 인원이 아마 오스트리아에 존재를 할 거고, 그분들이 만들기 때문에 기술력을 떠나서 공인 자체가 어마무시할 거예요. 사실은 잘 만든 옷이라기보다는 소수의 테크니션이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든 옷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이한 거는 편집샵에 들어가는 리에르는 편집샵에서 발주를 해서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옷이지만, 리에르 공홈에서 파는 옷들은 다 메이드 투 오더 방식으로 제작을 해요. 그래서 소비자가 주문을 하면은 남아있는 100% 울로 만든 이 펠트지를 가지고 한 벌 한 벌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죠. 사이즈는 정해져 있지만 거의 맞춤복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다. 하지만 너무 비싸다. 메이킹 한번 볼게요. 유럽 생산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스트리아가 또 뭐 후진국도 아니고 선진국에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일단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고 좋아요. 메이킹은 그냥 깔끔합니다. 근데 뭐 100만 원이 넘는 옷이면 당연히 깔끔해야죠. 전 혹시나 그 걱정을 했었어요. 신생 브랜드 특징이 감도는 뛰어난데 옷의 메이킹이나 이런 거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옷이 약간 허투르면 어떨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메이킹은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특징이 되는 게 패턴이에요. 와이드하고 크롭한 패턴이라서 입었을 때 굉장히 박시하면서도 경쾌한 느낌을 줘요. 그런 부분이 좀 디자이너스럽다고 느껴졌고요. 킥 포인트는 금속 지퍼죠. 보기에도 그냥 바짝바짝바짝 하는 리리 지퍼를 사용했어요. 리리 지퍼는 스위스산 지퍼입니다. 하나의 가격도 몇만 원 하는 그런 지퍼라서 고야드라든지 명품 브랜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지퍼고요. 주머니 모양 자체도 전형적인 모양이 아니고 굉장히 특이하게 바깥쪽으로 갈수록 살짝 기울어진 주머니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검정색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입었을 때 주머니가 기울은 이제 사다리꼴 모양을 하고 있어서 살짝 울상 짓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마저도 이 옷의 분위기를 더하는데 좀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비싼 옷이라서 레이징이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특이한 거는 등 부분에 요크 부분에 고리가 있어서 옷걸이에 걸 수 있게 기능적으로 되어 있다. 뭐 이 부분은 사실은 얘 때문에 비싸다고 말하기는 힘들죠. 그냥 시그니처 디테일이 하나 있다. 그리고 등 부분은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셔츠에 사용하는 요크처럼 같은 원단으로 두 겹이 되어 있어서 보온성을 챙길 수가 있고요. 지저분한 시접을 감출 수 있는 또 요소가 있고요. 그래서 펼쳤을 때 시접이 보이지 않아서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또 하나는 플리스라는 원단 자체가 굉장히 무른 소재잖아요. 그런데 등 부분에 어쨌든 두 겹을 대면서 옷이 무너지는 걸 좀 방지할 수가 있다. 그리고 어깨가 약간 오버사이즈이기 때문에 딱 두 겹이 힘을 받으면서 조금 더 뭔가 박시한 실루엣을 보여주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요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거 말고는 없어요. 사실 소재는 뭐 만져보면은 당연히 울 스웨터를 만지는 느낌이에요. 싫어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울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아무리 100% 버진울이라고 해도 약간의 가스람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런 가스란 느낌의 스웨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좋아하실 원단이고, 이게 캐시미어는 아니기 때문에 맨살에 입기에는 살짝 가스러울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물론 캐시미어로 만들어도 굉장히 좋을 뻔했는데 아이템 자체가
플리스가 기능에서 출발한 아이템이잖아요. 기능적인 목적성, 플리스 웨어랑 같이 입을 수 있는 어떤 루킹에는 거친 느낌의 외관을 가지고 있는 울이 적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얘가 만약에 캐시미어로 만들어져서 더 윤기가 짜르르하게 흐르게 된다면은 다른 느낌의 옷이지 않을까? 언젠가 나오지 않을까요? 캐시미어로 만들어서 막 한 300만 원 정도 받는다든지 약간 이렇게 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어떻든 그렇습니다. 울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입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뭔가 보풀이 올라오면서 카센티노 울처럼 뽀글뽀글한 느낌이 조금 더 들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이거 사용하신 분들의 후기를 보니까 많이 입다 보면 약간 보풀이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울로 만든 뭐 스웨터나 고급 브랜드에서 나오는 제품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니까 자연 소재의 어떤 특성이라고 생각하시고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현재 공홈 가격이 거의 160만 원이에요. 160만 원을 주고 이 옷을 구매할 가치가 있었냐? 각자가 판단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누군가에는 가치가 있고 누군가에는 가치가 없다. 리에르를 이끌고 있는 디자이너의 어떤 DNA라든지 이 브랜드가 지금 현재 패션계에서 주목받는 정도를 생각을 하면은 납득을 못할 가격도 아니다. 옷 가격들이 너무 올라서 뭐 이런 이너에 막 300만 원, 400만 원 하는 옷들이 너무 흔해요. 저는 못 사지만 너무 흔해져서 사실은 160만 원, 150만 원이 명품까지 들어갈 정도로 비싼 가격인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드러난 디자인이나 수고스러운 공임이나 뭐 로고도 없는데 이 가격이 맞나 싶기도 하고 콰이어트 럭셔리랑 어울리는 적절한 아이템인가 싶기도 하고 사실 이 아이템을 구매를 하면서 가장 큰 만족도는 아이템에 대한 만족도라기보다 이 별거 아닌 아이템에 160만 원을 쓰는 그 플렉스 감이 가장 큰 만족도였던 것 같아요. 이 옷을 내가 입고 나갔을 때 아무도 못 알아보겠지만 나는 이런 거에도 지불을 할 수 있었어 라는 그런 그냥 개인적인 감성적인 만족감이 컸던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내가 제품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정말 이거는 주변에 막 추천을 해야 되겠다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노란색을 하나 더 주문을 했다. 왜냐면 원래 주문하고 싶었던 색이 노란색이었는데 리에르 홈페이지로 또 오랜만에 들어가 봤어요. 근데 노란색이 없어진 거예요. 컬러웨이가 그냥 스테디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메이드 투 오더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울 펠트지를 한번 염색을 하면은 그 원단을 다 사용하기 전까지는 사이트에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이제 겨울도 다 가고 했으니까 내년에 주문하면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노란색이 사라진 거야. 그럼 갑자기 심장이 쿵쾅쿵쾅 뛰더라고. 이거 내가 망설이다가 왜냐면 이 검정색은 스웨덴에 있는 편집샵에서 거의 한 50% 세일을 해서 구매를 한 제품이고 노란색 제품 같은 경우에는 편집샵에서는 보통 잘 팔리지 않는 컬러라서 구비를 안 해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공홈에만 있었기 때문에 사이트에서 없어져서 제가 너무 아쉬운 마음에 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리에르 인스타 계정으로 DM을 보냈어요. 나 노란색이 너무 사고 싶었는데 지금 사이트에 없어졌더라. 니네 이거 더 이상 생산 안 하는 거니?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 전 답장이 안 올 줄 알았거든요. 아 그래 그러면은 내가 사이트에 다시 올려줄 테니까 구매할래? 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반나절 만에 사이트에 다시 등업이 됐어요. 모른 척하고 있었죠. 근데 다시 확인 DM이 온 거예요. 내가 지금 방금 사이트에 업로드 했거든. 구매하면 돼 라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서 물론 제가 그 리에르 당당자를 죽을 때까지 만날 일은 없겠지만 내가 부탁을 해놓고 올렸는데 내가 안 사면은 저도 평소에 이제 인스타를 통해서 판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송해요. 그런 진상들을 많이는 아니고 가끔 봬요. 예를 들면 뭐 내고 해주세요. 현금 결제가 어려우니 뭐 번계장터 올려주세요 라고 해놓고 결제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아 이거를 내가 똑같이 결제를 안 하면 난 똑같은 어글리 코리안 커스터머가 되는 거야. 내가 그럴 순 없지라고 해서 그냥 울르며 겨자 먹기로 오늘 전까지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싼 돈 주고 산 거니까 저는 감성팔이 하면서 할아버지 될 때까지 잘 입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4만 원대부터 160만 원대까지 같은 플리스 제품을 살펴보면서 브랜드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브랜드별 역사도 살짝씩 건드려가면서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구매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런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브랜드별로 어떤 구매 목적성이 확연히 달라서 고민이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부분에 더 가치를 두느냐, 어떤 부분에 구매 포인트를 두냐에 따라서 명확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봄에 반바지에 플리스 착장 트렌디하니까 따라하고 싶으신 분들은 플리스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이 정보 기억하게 두고 계셨다가 내년에 플리스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